잘 들으셨어요? 네. 제 9장 선행하는 것의 고찰이다. 이제 한문으로는 본주라고 돼 있죠. 본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근본이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하죠. 예. 본. 그죠? 근데 불교에서 이제 이 본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뿌리라는 뜻보다는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 그러니까 본생. 부처님은 본생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전생담, 본생담 같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뿌리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쓰이는데 시간과 관계되는 개념에서 본은 이제 앞이라는 뜻이에요. 과거. 네, 우리는 이제 그게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앞뒤라는 것이 항상 바뀌어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가 내 앞에 있잖아요. 미래는 내 뒤에 있죠. 그게 내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저쪽을 보면 제가 앞에서 뒤로 갔고 또 내가 보면 앞을 내다볼 때는 미래가 앞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전후 뭐 좌우 이런 거는 정해진 바가 없고 관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후 이런 이제 의미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위 자체가 본래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 인도에서는 개념이 있으면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방위도 각각 다 정해진 방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교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획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말하자면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에 그런데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가 됐겠어요. 다만 부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훌륭한 제자들은 많은 그 공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깨닫죠. 그리고 나서 환희심에 그래서 부처님 법을 향해서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세상을 위해서 펴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것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있는데 뜻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해석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해석들을 다시 비판한 책이 바로 이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처님의 말씀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론 공부를 잘 하시면 이제 이 시각을 가지고 불경을 읽게 되면 모든 불경들이 다시 생생한 부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중론 자체를 읽어가지고 뭐가 특별한 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중론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시각을 교정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이런 의도로 지금 부처님은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9장은 이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 본주라고 제가 번역했죠. 본주라는 것을 여기서는 뿌르바를 본주라고 했어요. 뿌르바라는 것은 프론트 앞이라는 뜻이에요. 앞. 이게 이제 앞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선행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 앞서 있는 것. 좀 애매하죠. 근데 이걸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선험적 자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칸트라는 사람이 칸트라는 철학자 아시죠?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 철학 우리가 선험 철학이라고 불러요. 선험 철학.
이때 이 선험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 이전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시죠? 제가 보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보려면 보는 놈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보기 전에 이미 보는 놈이 지금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본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는 놈이 없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보는 놈이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본다고 하는 순간 경험이에요, 이게. 근데 이 경험을 가능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칸트는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먼저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요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칸트 철학을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칸트 철학은 칸트가 혼자 멋대로서 한 철학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사실 모든 철학자들은 철학자가 철학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의식 구조를 나름대로 보고 이것이라고 그것이 진실이다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드러내온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철학자를 보고 철학자가 진리를 밝혔다기보다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칸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요.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을 하죠. 뭐 경험을 하려면은 속에서 경험하기 전에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칸트에게는. 하나는 뭐냐면은 보는 놈하고 보이는 놈이에요.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먼저 있어야만 그 놈이 그것을 본다는 말이 성립하겠죠. 쉽게 말하면 밖에 나무가 있다. 나무가 없다면 내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한다면은 나무라는 것이 이미 있었어야 돼요. 이게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게 저게는. 그 다음에 보는 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선험적으로 전제해야 됩니다. 이 전제는 칸트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는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말을 그렇게 안 했지. 또 그런지를 모르고 있었지.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진 않았지만 칸트가 이야기해 주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러네? 내가 그러고 있네?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네. 지금까지는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이제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저 나무가 나에게 경험됐다는 것은 경험 이전의 상태를 경험했겠습니까? 경험 이후 상태가 나에게 인식되겠습니까? 그렇죠. 경험 이후 상태가 나에게 이제 이러면 이제 칸트 철학이 되는 거예요, 강의가. 이제 칸트 철학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 정말 칸트 철학 멋지다. 대저 그러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나무가 있는 걸 본 줄 알았더니 보기 전에 이미 나무는 있었고 보기 전에 나는 있었는데 내가 봄으로 해서 나무가 나에게 인식이 됐구나. 그러면 내가 본 것은 나에게 인식된 나무구나. 맞아요? 내가 본 것은 경험 전에 있는 나무를 내가 아직 본 건 아니죠. 경험 이후 것을 내가 보고 있었구나. 경험 이후에 나에게 저 나무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모양으로 보이는가를 설명해요, 칸트가. 근데 그것이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구조는 경험 이전에 이미 있어야 되겠죠. 이 영역이 전부 선험적 영역으로 이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칸트는 이제 선험적 영역들을 싹 구분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밖으로부터 저것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그 형식이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나무를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본 나무는 항상 언제 어디에 있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봤으면 이 시간에 있는 나무를 보는 거이지 본래 나무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감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감성의 선언적 형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칸트 철학에 이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시간과 공간이 감성의 선언적 형식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칸트는 막 그렇게 쓰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 어렵죠. 근데 이제 내가 그동안 칸트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칸트는 지금. 그게 뭐 나는 처음에 왜 시간과 공간을 선언적 형식이라고 그랬지 감석에? 시간과 공간은 이미 모든 시간과 공간이 이미 세상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정해놔야 되는데 왜 이것을 감성의 형식이라고 했는가 봤더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인식될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틀 안에서만 들어오지 그걸 벗어나서는 안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대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구성할 때에 12가지 판단의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2가지 범주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판단할 때는 12가지 판단이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의 종류를 통해서 12가지 판단을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이미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이제 밖에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칸트를 통해서 아, 우리가 구성해 놓은 것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관념이다 이렇게 말해서 관념주의라고 그래요. 관념론이라고. 칸트 철학을. 그리고 이제 이 칸트 철학이 나오니까 뭐 다른 철학들은 이제 어디 명함을 내밀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지. 그래서 막 칸트가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철학 그러면 칸트.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칸트 전공한 사람이 철학자 중에 제일 많을 거야. 대학에서도 가서 보면 칸트 전공자들이 수도 없어 지금도. 그만큼 칸트가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용수는 그 칸트를 지금 깨는 거야. 이제. 여기서 본주품에서. 뭐냐면은 선언적 자아? 그런 게 어떻게 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역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불교에서는 선언적 자아 또는 인식의 구성 이런 문제들이 이미 다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연기법을 이렇게 이런 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연기법을 보게 되면 이미 칸트가 생각했던 이런 인식의 구성설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비판해 가요. 이 불교가 그런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막 대중 강의를 하듯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계명대학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철학과에서 한 벌써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막 뭐 저 출마했을 때 막 김영삼 씨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는 꽤 오래됐죠. 벌써 20년 가까이 됐나? 이제 계명대에서 이제 그 저보고 뭐 한번 와서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뭘 갖고 갈까 하다가 그냥 붓다와 칸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칸트가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식의 문제를 접근해 갔는데 불교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칸트가 보지 못한 이 점을 보물해서 칸트 철학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내 강의 주제가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참 지금도 이제 그 인상에 뭐 잊혀지지 않는 그 코멘트인데 사실은 계명대학에가 아주 칸트를 오랫동안 전공하신 원로 교수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 강의를 듣고 나한테 한 이야기가 너무나 이제 좀 그 뭐랄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지금까지 불교가 상당히 심오한 철학이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은 정말 이 정도인가? 불교가 정말 이 정도인가 하는 것은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칸트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군요. 평생 동안 칸트를 전공하고 칸트 연구를 했던 사람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칸트 비판하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칸트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군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게 결코 나 혼자 막 독단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칸트 전공자도 그렇게 느낄 만큼 불교는 칸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이 있잖아요. 행. 문명을 향해 행이 있고 그랬잖아요. 행에 의해서 조작된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칸트는 그것이 무명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안 보고 선험적 자아가 하는 행위라고 봐버린 거지. 근데 그 대목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이 행인 거예요.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유의들이 조작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무명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칸트 철학은 근본적으로 극복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라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무아의 입장에서 보면 선험적 자아가 사실은 잘못된 설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그 문제들이 칸트 철학에서는 그것이 핵심이면서도 그것 때문에 벗어나지 이제 항상 그 한계를 못 벗어났던 지점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그분도 뭐 불교가 2000 몇백 년 전에 뭐 종교라고 하니까 심오하다고 해봐야 뭐 철학에서 본다면 아주 기본적인 뭐 이야기를 조금 철학적으로 했겠지.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한번 용수보살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고 듣는 일 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안입이 설신이 있죠. 이게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느끼는 일 등이 있다. 느낀다는 것은 고락 등을 우리가 느끼죠.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에 앞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있다고 혹자는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다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하는 놈이 경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보는 놈이 있어야 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본다는 현상 앞에 보는 놈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칸트는 선험적 자아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용수보살은 후르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는 일 등이 있을 수 있겠는가? 보는 놈이 없다면 어떻게 보는 일이 나타나겠느냐? 우리가 본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는 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앞서 우리 몸속에 머물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들이 중생들 생각인 거예요. 칸트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3번부터가 비판하는 겁니다. 보고 듣는 일 등과 느끼는 일 등에 앞서서 머물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째는 보는 놈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칸트는 그걸 선험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서는 앞서라고 했는데 칸트는 그것을 경험에 앞서, 그러니까 이제 선험적 존재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나면은 경험 안 되죠, 그놈은. 그러니까 이 물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칸트에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선험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선험적이라고 볼 수 없는 존재를 선험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안 보이는 존재를 있다고 하는 말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거죠. 만약 보는 일 등이 없어도 그것이 머물고 있다면, 여기가 이제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은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경험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선험적 자아라고 개념을 하나 갖다 붙이면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제 4번 개송에 오면은 보는 일 등이 없어도 그것이 머물고 있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는 놈은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눈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야. 있다면 보는 일 등도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 없어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보는 놈도 아내가 있으면 보는 일도 이놈하고 상관없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은 보기 때문에 보는 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 아까 업이 있었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업이 있으니까 업을 짓는 놈이 있고 업을 짓는 놈이 있어 업이 있다고 말하듯이 업과 업을 짓는 놈은 둘이 아니죠. 보는 놈과 보이는 놈도 보는 일, 내가 본다는 것과 보는 놈은 사실 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있어가지고 본다는 생각을 하죠.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설정된 경이 순응엄경이에요. 순응엄경에 보면 이제 자꾸 나라는 놈이 몸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못 찾잖아요.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선험적 자아를 가지고 선험적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순응엄경 속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영명한 내가 어디가 있다고 또 찾고 있으면 다 보여줘도 계속 또 찾아요. 집착을 하면. 그러니까 경을 봐도 경에서 이야기를 다 해놔도 자기 의심이 안 풀리면 계속 헛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또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명쾌한 이야기를 해주면 본 사람은 그냥 일어서고 그걸 못 본 사람은 아직도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중론도 마찬가지예요. 중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다 가지를 쳐줬는데 그 속에 또 뭔 도리가 있다고 또 파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어렵죠. 진실에 접근하기가. 자, 5번 개송은 그가 누구인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눈이다는 것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드러나고 온 게 보는 놈은 보기 때문에 보는 놈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가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과 작자는 서로 같이 상호인이 되어 있어요. 상호인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 도둑놈이에요. 또 도둑놈이 하고 있으면 그것이 도둑질인 거예요, 지금. 물건 훔치는 놈이 지금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도둑질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보는 일을 하면 눈이라고 하고 눈이 하는 일을 보는 일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어떻게 무엇인가가 없이 누군가가 있으면 누군가가 없이 무엇인가가 있단 말인가. 이 말은 뭐냐면 보는 일 없이 보는 놈이 있고 보는 놈 없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체의 보는 일 등에 선행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보는 일 등은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것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 말은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일들이 막 동시에 벌어지지는 않죠. 냄새 맡을 때는 냄새가 느껴지고 볼 때는 보고 들을 때는 듣고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동시에 하기도 하죠. 제 강의를 할 때는 내 얼굴을 보면서 소리도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들, 시간과 경우가 다른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각하는 활동들이. 자, 만약에 보는 일 등 일체에 선행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는 일 등 각각에 선행하는 것이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 일체에 선행하는 것, 본주가 없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본주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보는 일 등에 각각 선행하는 것이 있겠는가? 보기 전에 이미 보이는 놈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아까 칸트가 그랬다고 그랬죠. 밖에 보이는 것도 선험적이고 보는 놈도 선험적이다고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보는 놈도 선험적일 수 없고 보이는 놈도 선험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 이 부분은 현재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중론에 사고 있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양자역학에서는 우리한테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보기 전부터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지각을 통해서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라는 물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는 사실상 인간의 감각과 지각과 기억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실제론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든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깥에는 세계가 있고 그거 속에 내가 살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놈이 눈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고 그래서 막 눈은 마음의 창이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연과학을 이제 과학을 했기 때문에 뉴턴과 같은 그 물리학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그 뭡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소립자들, 다시 말해서 원자 이하의 분자나 원자 같이 아주 작은 물질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소립자가 모여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뿌리를 들여다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나 전자 같은 것은 입자와 파동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자로도 나타나고 파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빛도 누가 볼 때는 입자일 수도 있고 누가 볼 때는 파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입자가 했던 입자로서 본 사람은 그것이 입자로서 해진 세상을 보겠죠. 입자로서 작용했던 일들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파동으로 본 사람은 파동으로 어떤 걸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각한 것으로서 드러난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그놈을 보고 있는 나는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역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는. 아, 그놈을 보지 않은데 어떻게 그놈을 또 보는 놈이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연기법은 시간적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원인이 과거에 있고 결과가 현재에 있다. 또 현재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를 낳는다. 이런 시간적 이런 걸 보고 이제 선형적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선형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결과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뭐 이러한 선형적 인과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논란에 빠지냐면 이 세계는 결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원인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근데 그건 또다시 다음 결과를 낳도록 이미 예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롭고 변화 가능한 것은 어디에서 보여질까? 양자역학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연과학에서는. 근데 불교에서도 이미 이제 업보에 의해서 모든 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천생의 업이 현생의 업으로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이 전생의 업 때문에 현생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업들이 있겠죠. 그럼 그 업에 의해서 또 내 생이 어쩔 수 없이 거기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업에서 벗어나? 지금 불교를 그런 식으로 업보를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법의 공식을 보면 부처님이 이것이 차유고 피유, 착이고 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거 보니까 그게 이제 이 문법적으로는 척격을 쓰고 있어요. 척격이라는 것은 언제, 장소나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건 같이 일어나는 게 모든 것이 상호적이라는 게 상호적.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는 과거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냐 이렇게 말하죠. 이미 과거를 어떻게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천체 물리학을 하신 분이 쓴 책에 보면 저기 뭐 안드로메다 성단인가 뭐 있죠. 그 저 뒤에 뭐 몇백 광년인가 떨어진 데서 이 뭔 별빛이 하나 날아온대요. 이렇게 빛이 와. 그러면은 빛이 이 지구라고 이 안드로메다 성단이라고 하는 은하를 거치면서 이게 빛도 굴절을 해요. 중력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휘어.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중력 렌즈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불교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해요.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냐 하면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이 깨달음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 우주적인 이런 문제들을 다 조망할 수 있는 엄청난 영역을 가지고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의 영역이 그만큼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으로도 다 커버가 안 돼요, 이게. 우리는 과학이 모든 걸 지금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부처님이 깨달은 이 불법의 세계는 과학으로도 다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넓은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 있는 별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밝은 별이 돼요, 여기가. 이 별빛이 요 은하계를 어떤 큰 은하를 떠나서 이렇게 오는데 빛이 이렇게 온답니다. 그러면 여기 오면은 요 별이 여러 개로 보인대요. 왜 여러 개로 보이냐면 여기서 빛이 여기를 바로 통과해서 오면 하나만 보일 텐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요 렌즈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위로도 한 빛은 가고 옆으로도 가고 사방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5개인가 보인대. 우리 지구에서 보면 이 별이 5개로 보인대요. 근데 하나의 별이 5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별이 뭐 5개 떴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5개의 별이 본래는 하나의 별이 이렇게 5개로 되어 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서 오는 별이 뭐 100광년인가 떨어져 이게 빛의 속도로 100년 동안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를. 빛의 속도로 100년을 온다면 얼마나 멀리 떨어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이 빛을 우리가 어떤 실험을 이제 우리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만약 이걸 입자로서 이 빛을 봤다 그러면은 이 과정은 이 운동은 무엇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입자가 그러니까 100년 전에 여기서 입자가 출발해 가지고 100년 후에 여기에 도달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보니까 파동으로 내가 이걸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100년 전에 여기서 출발한 파동이 도착한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했던 것은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에는 이 파동은 100년 전에 저 별에서 출발해서 이 성단 어디를 거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때 지금 현재가 이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정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지금 그것들이 연기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곳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라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 자, 어떤 원수가 나를 아주 괴롭힌 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이제 불교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 그랬으면 그 원수는
원수예요? 은인이에요? 그래, 나를 깨닫게 해준 원수가 아니라 은인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금강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가리왕 이야기예요. 가리왕이 보살의 몸을 사지를 찢었을 때 그 보살은 그 가리왕을 원수로 생각합니까? 은인으로 생각합니까? 은인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는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은 과거 전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은혜가 충만한 과거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온갖 원망과 그 모든 고통으로 점철된 과거로 여러분들은 과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나의 과거의 성격도 만들어내고 미래도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선엄적 자한이 뭐인 이런 이야기는 이제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 자리에 가면. 이런 걸 알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등바등 안 산다니까. 과거에 매어가지고 너 왼수야, 너한테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 나올 수가 없죠. 결국은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결국은 자비로 또 그 모든 것들을 나와 하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불교 깨달음은 뭐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이 우주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는 항상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한 번도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다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8번 계속 만약 보는 자가 듣는 자이고 느끼는 자라면 각각의 일에 선행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각각 따로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보는 놈은 하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놈이 눈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귀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아까는 이제 보는 놈이 각각 따로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 보고 듣는 놈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되죠? 자아가 분열되죠. 보는 나하고 듣는 나는 다른 나예요, 각각. 이렇게 봐버리면 이제 자아가 여럿이 되고, 또 보는 나와 듣는 내가 동일한 나다면 하나의 자아가 보고 듣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도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는 자가 다르고 듣는 자가 다르고 느끼는 자가 다르다면 보는 자가 있는 곳에 듣는 자가 따로 있고 자아가 여럿이 될 것이다. 이제 9번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0번은 보는 일, 듣는 일, 느끼는 일 등이 그것으로부터 존재하는 사대에도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육근, 보통 육근은 사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육근 앞에 사대가 있으니까 뭐 사대의 선행에서 있는 또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선엄적 자아를 이야기한다면 선행하는 놈은 사대 앞에 있는 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11번 계획 속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엄적 자아입니다. 그것은 보는 일, 듣는 일, 느끼는 일 등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듣는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텐데 보는 놈과 보는 일, 듣는 놈과 듣는 일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한다 그랬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엄적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엄적으로 보는 일, 듣는 일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는 일 등을 하기 이전에도 할 때도 이후에도 이 선엄적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아라는 놈이 보는 일을 하기 전에 있다가 보느냐, 보는 일을 하면서 존재하느냐, 뭐 보는 일을 한 후에 존재하느냐 할 때 이 자아의 존재성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거기에서 있다 없다는 말의 분별이 사라진다. 아까 제가 뭐 있다 없다라는 말이 보는 놈이 있냐 없냐, 보는 놈이 있어갖고 봅니까? 보는 놈이 없는데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이런데 있냐 없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요.
근데 보면 그때 보는 놈이라고 불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에 의해서 업보가 있는 것이 작자는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존재적 구조는 항상 동사적 구조지 명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있다 없다라는 것은 명사에 붙이는 판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있다 없다라는 그 모순된 망상을 버리고 중도에서 실상을 보면 모든 분별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보는 자와 보이는 놈 이런 것들의 분별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10장은 지금 이 논리는 아까 업과 작자의 그 관계 속에서 이미 기본 논리는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를 지금 이제 적용만 딴 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불과 연료. 그러면 불은 뭐냐면은 이제 연료가 타지요. 연료가 타니까 이제 연료라는 거 탄다. 우리가 말할 때 장작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마치 장작도 있고 불이 있어갖고 장작이 와서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 불과 연료의 고찰이라는 것은 취와 유의 관계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2연기에 보면은 무명, 행식, 명생, 유깁, 촉수의 취, 유 있죠? 이 취가 우파다나예요. 우파다나를 연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지금 우리들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마치 연료에 의해서 타고 있는 불꽃처럼 전속 유지되는 구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작가에게 설하신경인가? 아니다. 독사의 비유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작가에게 설하신경에서 하신가 보다. 맞지만 니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서 타고 있는 불이 꺼졌을 때 그 불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죠. 우리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놈이 이제 죽은 뒤는 어디로 갈까 묻는 것은 마치 촛불이 타고 있다 꺼지고 나니까 그 불은 어디로 갔지라고 묻는 것만큼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타고 있을 때 잘 타야 돼요. 응? 그리고 또 의미 있게 타야 돼. 그래서 그리고 모든 생명 원리에 따라서 우리 뒤에 살아갈 생명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도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만 살려고 하면 다 죽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저 혼자만 안 죽고 천당 가고 저 혼자만 안 죽고 영생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몸은 다 쓰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허물을 느낀다면 왜 허물하는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자아에 집착이 있으니까 허물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허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생각이 헛생각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면 현재 나의 삶 자체가 온 우주와 지금 여기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이 연기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과 존재는 이 몸 하나가 쓰러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바다와 같다고 부처님 비유한 게 바다. 바다가 어디로 오고 가고 하지 않듯이 모든 생명이 한 곳에 모여서 있는 생명의 바다는 생사가 별로 없다. 이런 입장들이 사실은 초기 불교부터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대승으로 이어져서 이제 대승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연료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소설 읽듯이 읽어도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연료 그것이 불과 동일하다면 행위자의 행위가 동일한 것이 된다. 그 원리를 지금 들이대죠.
만약 불이 연료와 다르다면 불은 연료 없어도 존재할 것이다. 불타는 원인이, 불이 타오르는 원인이 없다면 항상 타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불이 그냥 불은 불로 존재한다면 연료 없이도 전홍상 계속 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은 연료 없이는 차지 않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먹어도 존재하고 그냥 계속 있어야 돼. 죽을 일도 없고. 그런 자기를 우리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찾아가면 안 돼요. 게다가 불을 붙일 필요도 없고 불을 붙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태어난 일도 없을 것이고 뭐 먹여줄 일도 없을 것이고 다른 곳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면 불타는 원인이 없다는 것이다. 불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불을 비칠 필요 없이 항상 타고 있다는 논란에 빠진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불은 안 붙여도 지가 혼자 탑니까? 붙여놔야 탑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이 타고 있을 때 타고 있는 것이 연료라고 한다면 타고 있는 것이 곧 연료인 상태에서 무엇에 의해 연료가 탄다는 말인가? 이 말은 연료라는 말 자체가 불이 안 타고 있으면 연료라고 말 안 해요. 연료가 타지 않습니다. 타니까 연료라고 부르지. 쉽게 말해서 이건 연료입니까? 책입니까? 예? 여기 불이 나서 타고 있으면 이건 연료예요? 책이에요? 그때는 연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료가 있어서 타는 것이 아니에요. 타니까 연료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그 연료에 의해서 타는 것을 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뭐 연료가 탄다, 뭐 연료에 불이 붙었다, 이런 이제 이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쓰고 있는 이 언어적 표현들이 실제로는 그 구조상 보면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료와 불과 다르다면 연료는 불이 될 수 없고 불이 되지 못하는 것은 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타지 않는 것은 소멸하지 않으며 소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상태로 머물 것이다. 만약 연료와 다른 불이 연료에게 가서 만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연료에 불이 와서 만나갖고 불이 탄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여기서 지금 옆에서 불을 붙이니까 탔잖아요. 마치 옆에 있는 불이 와서 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셔. 근데 사실은 옆에서 와서 있는 불은 여기서는 안 타요. 왜냐하면 이미 탄 놈이야, 이놈은. 다른 연료가 타가지고 여기다가 이 연료가 탈 수 있는 조건만 제공해 준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치 오늘 불이 옮겨 붙었다 이렇게 말해. 무슨 옮겨 붙을 불이 어디가 있어요? 불이 없는데 무슨 불이 옮겨 붙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착시 현상들을 지금 교정해 주는 것이에요. 만약 연료와 다른 불이 연료에 가서 만난다고 한다면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만나고 여자가 남자에게 만나듯이 이렇게 한다면 연료와 다른 불이 연료에 가서 만나는 것은 불과 연료가 서로 떨어져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이 없어도 연료고 연료 없어도 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둘이 만날 수 있겠죠. 둘이 만난다는 건 서로 다른 것이. 그런데 사실은 불과 연료는 떨어진 적이 없어. 왜냐하면 불이 안 날 때는 연료가 아닌 것이에요. 휘발유조차도 연료 아니에요. 휘발유는 우리가 휘발유를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다른 걸 만들어 버리면 그때는 연료라고 합니까? 뭐 다른 재료라고 합니까? 그럼 휘발유는 이건 연료예요? 뭔 재료예요? 아스팔트 재료예요. 응? 우리가 그 아스팔트 재료 그 콜타르 있잖아요. 콜타르를 불을 붙이면 연료고 도로에다 깔면 포장재지요. 그 콜타르는 연료입니까? 포장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이 그가 붙어 있으면 연료고 도로에다 깔아놨으면 포장재인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별하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이름으로 분별하는 것들은 그 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이름 붙이는 것 뿐이에요. 지금 모두가. 뭐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생각 같아서는 뭐 하루에 여러 개 할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 또 그것이 아니에요. 1시간 참 짧죠. 네, 그렇습니다. 네.